그러니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수계하고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호가호위를 했던 친윤 의원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단일화가 총리님이 최종 후보가 될 겁니다라고 꼬드겼을 거고 그리고 5월 3일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그 다음부터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커질 거예요. 네. 뭐 누가 됐던 후보를 막 흔들겠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냥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이 그렇죠. 게임은. 한덕수 총리는 황교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많이 이상하죠. 모든 게 다 부정선거야. 그쵸. 저 양반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덕수보다는 나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공직자도 아무리 보수 극우적인 판단을 하는 공직자여도 염치라는 게 있었어요. 올해 을사년이잖아요. 120년 전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에 빗대서 신을사 덕수 얘기가 나와요.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면 어디 숨길 데도 없어. 다 숨겼겠죠. 제가 뭐 어디 땅을 파고서라도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파트에는 팔 땅도 없잖아요. 뭐 한남동 그 판교 근처에 왜 보리밥을 먹으러 갔겠냐, 뭐 그 근처에 뭐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옆에 그 당 밸런스가 놓여져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좀 편합니다. 네, 이 당 밸런스 식후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이렇게 좋은 음료가 없는 것 같아요. 한참 못 먹었더니 당 밸런스가 좀 많이 깨졌고요. 이제 다시 밸런스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밸런스는 이분들과 또 잡아봐야죠. 김용남 유튜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방불패. 네, 김용남 전 의원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조금 아마 차가 막히는 모양입니다. 비 오는 날 먼지를 휘날리면서 지금 막 뛰어오고 계십니다. 야, 진짜 그 아저씨들 표현인데 그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뭐 두드려 맞는다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한 30-40년 전쯤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잠시 후에 도착할 거고요. 우리 최윤경 기자가 오늘 또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지금 제일 핫한 이슈는 한덕수라고 봐야 되겠죠? 기다리다 지쳐버립니다. 예. 언제 저 사퇴하고 언제 발표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사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퇴를 네. 할 거면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입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올 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기왕 나온다고 정말 생각했으면 네. 진짜 빨리 나와가지고 이 판이 그렇지. 얼마나 무서운 판인지를 직접 겪어야 되는데 최대한 이제 리스크를 줄이려고 버티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뭔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건데요? 아니 여기 빨리 오면 이제 검증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붙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최대한 좀 뭉개다가 이제 나오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할 일도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근데 본인 생각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지금 출마 언제 사퇴하나 언제 출마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나라에도 짜증인데 갑자기 우리 장윤성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짜증. 오시자마자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이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심한 공무원이 틀림없어요. 그쵸. 한덕수 총리는. 아니 그럼 나오는 거야 뭐 개인의 자유고 얼마든지 뭐 본인 선택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하고 뭐 다음 누구한테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뭐 검증도 받고 뭐 단일화할 거면 또 누구랑 단일화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계속 권한대행 앉아 있으면서 무슨 저 통상 협상도 본인이 다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일단 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법 위반은 뭐예요? 일단 얼마 전에 무슨 한덕수 추대위 그런 게 행사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추대위원장이란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덕수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행사하는 거 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뭐 나경원 의원이 쓰던 사무실을 이어받기로 했다. 뭐 이런 그리고 실무진들은 그쪽으로 그 사무실로 나가기 시작했다 하잖아요. 근데 한덕수는 아직도 총리직에 있어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현직 공무원이 선거 준비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선거 준비 행위.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지. 노골적인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위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본인 네. 뭐 추대위 결성돼서 그거 행사한다는데 해라 하고 했으면 네. 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징계 사유는 확실히 되는 거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네. 중징계 사유는 틀림없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징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차기 그다음 권한대행이 하면 되겠죠. 안 되는구나. 공직자 현직 공무원이어야 아니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사실은 본인이 안에 던지고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은 누가 징계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사면 전제가 탄핵 되니까. 심판하죠. 탄핵. 사실은 총리도 탄핵 징계 심판해야 절차가 탄핵 절차가 되는 건데. 본인이 그만둔다는데 뭐 할 수도 그러니까 없고. 사실상 그 공직선거법 위반 네. 플러스 현직 공무원이라면 징계 사유가 커 보여요. 그러나 마땅히 방법이 지금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의 최악의 역대급 최악의 공직자의 상을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권한대행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상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공직자도 아무리 보수 극우적인 판단을 하는 공직자여도 염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얼른 거취를 정리해 주는 게 그렇죠. 그게 상례입니다. 그게 상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없어요. 속 안에 선수복 입고 끊임없이 자기가 심판인 양 하면서 미국하고 관세 협상까지 하고 도대체 이게 이면 합의 같은 게 있다라는 게 나중에 혹여라도 발각이 된다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을사년이잖아요. 120년 전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에 빗대서 신을사 덕수 얘기가 나와요.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님 말씀 종합해 보면 총리 권한대행직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앉아가지고 네. 대놓고 관건 선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그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 출신들. 직원들을 뭐 데려다가 네. 도대체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공작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왜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지금 당장이라도 압수수색 해라라는 게 해야죠. 민주당의 요구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뭐 한 35일 정도 선거 남아 있는데 이 안에 이게 선거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이런 의심마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공직자 하다가 이제 대선 후보나 이렇게 나올 때는 그 공직에 있었던 상황에서 뭔가 국민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좀 대쪽하고 괜찮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국민의 부름을 받아 국민의 뭐 요구를 생각해서 이제 제가 대선 출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에게 뭘 직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뭘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뭘 출마의 잘해서 명분. 나오는지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아무도 정치판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나인가 이러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한덕수 총리는 황교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요. 맞아요. 황교안도 이러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그때도 8년 전 탄핵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출마 안 한다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했죠. 나 출마 안 한다고 정리를 하고 권한대행으로 뭐 있다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좀 되게 한덕수가 아니고 황교안 전 총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많이 이상하죠. 모든 게 다 부정선거야. 그렇죠. 네. 심지어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선. 당내 경선도 부정선거야. 그래서 네. 좀 저 양반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덕수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후회하고 나은 있지 사람이. 않을까요? 그때 그냥 나도 할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하는 아, 후회를 지금 황교안, 하는 거 가능성은 아닌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기록용으로 네. 이제 한덕수 대행이 뭘 했는지는 그래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해서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가 안보 앞에 타협은 없다. 외교안보부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미국 요청으로 이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서 조선업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오후에 만나 이야기를 또 나눴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뭐 외교안보팀에 대한 당부 말씀 뭐 이런 거를 한 거잖아요. 네. 듣는 사람들이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일이면 그만둘 사람. 아니 너나 잘하세요. 진짜 무슨 한치의 오차도 없게 뭐 너나 잘하세요 했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미군 해군성 장관을 꼭 만나야 되는 이름은 타이틀은 장관이지만 실제 우리랑 비교하면 차관급 그렇죠. 인사가 오는 거거든요. 국방부 산하에 육해공 장관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기어이 이 모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마치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것처럼 끊임없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이에요. 네네. 끊임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특히 이제 그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를 디테일을 살려서 잘 살펴보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보고 그냥 대충 이 사람이 굉장히 뜻있는 일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나쁜 공직자의 전형이다. 이거 아까 좀 지적해주신 것 중에 하나 예. 그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지금 나와서 뭘 막 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얼마나 사실 확인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왜 한덕수 캠프에 가서 뭘 할까? 누구 부탁이나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 연결고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원과 뭐 밀접 이건 없을 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오랜만에 이름이 그 등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어디 행사인가 어디 이름이 잠깐 언급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윤석열 소집회를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네. 단체 이름이 거명된 게 대부분 이제 군 출신, 뭐 퇴역 장성된 관련 단체가 좀 있었고, 네. 역시 군과 국정원 출신들이 조금 관여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석열 수호 집회 관련해서 참가를 했던 국정원 전직 출신들이 그 중심이 돼갖고 뭐 한덕수의 출마 준비를 한다든지 그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럴 근데- 가능성 정도. 근데 무슨 영향가가 있겠어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군은 아마 장성들 은퇴한 뭐 퇴역 예. 장군들 중심일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성우회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도대체가 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한덕수를 밀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결이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게- 생각도 들어요. 그게 왜 한덕수여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오케이. 근데 네. 그러면 그 선택 대안이 김문수일 수도 있죠. 아, 실제로는 김문수인 게 맞는 거죠. 지금 만약에 누가 뽑힌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뽑히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윤심이 그리 가 있으니까 사실상 다 끌려가는 판 아닌가. 여전히 파면된 대통령의 힘은 막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윤석열의 어떤 말이나 뭐 의지 같은 게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 뭐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징은 윤석열이지만 네. 그 안에 소위 얘기하는 친윤 기득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치에도 있는 것이고 각 곳에 있는 것인데요. 저는 뭐 그런 논리들이 작동된 게 아닌가 싶고 김민석 최고위원 저도 아까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실제 이 사람들이 총리실 안에서 무슨 모종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 무슨 대책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활동했는지 뭐 그런 등등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후에 뭐 수사나 뭐 이런 네.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 뭐 얘기를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한덕수는 지금 단일화하러 나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혼자-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이죠, 한덕수 그죠? 총리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하면 망하죠. 그 혼자 뭐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할 안 수가 되고. 없죠. 예. 그럼 이제 단일화는 무조건 할 텐데 단일화 하러 나오는 거고 단일화 할 때 본인으로 단일화가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렇죠. 그죠? 한덕수 총리는 당연히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을 치르는 거를 그 계획하에 나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내가 단일화하면 될 거라는 확신 내지는 그런 언질 내지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그럼요. 네, 들었죠. 근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아니 그렇게 되면 당무 우선권이 나한테 있고 이제 내가 사실상의 당 대표이자 후보인데 야 내가 나가지고 왜 내가 한덕수 밀어줘 이렇게 할 거고 한동훈 후보는 더더욱 지금도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약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른바 친윤 의원들 그동안 호가호위를 했던 친윤 의원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단일화가 총리님이 최종 후보가 될 겁니다라고 그 꼬드겼을 거고 그리고 5월 3일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그 다음부터 당 내에서 어마어마한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커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됐던 후보를 막 흔들겠죠. 해서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냥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이 그렇죠. 게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버티면 다 네.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 선출된 당 후보고 그리고 오케이 그래. 5월 11일이 이제 최종적인 선관위 후보 등록일인데 나 등록할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 없지. 근데 당내에서 뭐 난리를 치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단일화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당내에서 야 저 지 대통령 하고 싶어 갖고 지금 전체 반 이재명 전선이 돼서 빅텐트 쳐갖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지 욕심만 채리는 사람 이러면서 결국 한동훈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당에서 계속 공격을 해갖고 사실은 자당 후보면 엄청 밀어줘야 되는데 계속 공격을 해갖고 당내에선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만들려는 전략은 아닌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단일화가 네. 깨진다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된 태도를 보였는데 문제는 김재원 전 의원이 산통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 김재원. 네, 네. 거기 본부장으로 가 있잖아요. 네. 김문수 캠프에. 네. 그래서 한덕수 무슨 뭐라 그랬더라? 헛개비가 아니라 그랬나? 뭐 헛수아비가 아니라 헛수아비가 했나? 아니다. 뭐 그 비슷한 표현을 써갖고 아니 이거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당내 경선이 아직 진행 중인데 김재원 전 의원이 산통을 깨버렸어요. 아니 그 얘기 뭐 말로는 김덕수 얘기하지만 김문수 만만히 보지 마라. 네. 국적이 누구냐? 아니 국적이 어디냐? 이거부터 물어볼 거다. 막 이런 농담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렵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다 3억씩 내고 기타금 냈죠. 선거 캠페인하러 돈이 네, 얼마 많이 네. 들었겠어요.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토론을 열면서 4강, 8강전, 4강전, 그 다음에 결승전까지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덕수 너 다 드세요 이러고 빠진다라는 게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김문수가 쉽게 한덕수 너 하세요라고 물러설 리가 없다라는 그렇겠죠. 분석도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김재원 최고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좀 된 됐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완주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정치권 안에서 상당히 네네네. 막 퍼져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웃기는 정당인 게 오늘 아침 한겨레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미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안심번호까지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이상해. 아니 진짜 이 당은 그 사실상 대표에 해당하는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네. 헌정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덕수 단일화 좀 도와주세요. 자기네 당에서 지금 경선이 막 진행 중이고 있는데 당 대표부터 해당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선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치. 그러니까 국민적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또 답은 못 해요.
있어요. 그 제가 어제 그 민주당의 그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민주당 계열의 유튜버님들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갈 때 일부는 욕설도 그분들은 막 욕설을 막 하시더라고요. 막 비판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막 준엄하게 야단치고 이러거나 막 짜증내거나 뭐 표정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윤재옥 의원만 화가 났다. 이렇게 쓱 이게 화는 나지만 내가 대응은 하지 않겠다. 체면 때문에. 이제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이른바 그 당권을 현재 쥐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목적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든 한덕수든 아니면 김문수든 셋 다 이렇게 당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어떤 라인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이제 당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진 않겠다 정도의 확신이 좀 생긴 거 아닌가? 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당권을 누가 가지냐를 이제 제일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쟁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후보 될 사람들 중에 하나는 누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당권 안 뺏길 자신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미 생긴 거 아닌가? 근데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약간 바뀔까요? 스토리가 바뀔 수 바뀌겠죠. 있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캠프에 가 있는 현역 의원 숫자가 꽤 돼요. 물론 그 대부분이 비례대표예요. 네. 그래서 지역적 기반은 약하지만 현역 의원의 숫자로 보면 네. 어떤 면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 현역 의원들은 네. 김문수 캠프에 가 있지만 네. 나는 잠시 거쳐가는 거야.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잠시 와 있는 거야. 아니,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캠프 소속의 현역 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근데 그 한동훈 후보는 만약 최종 후보가 되면 잠깐 당 대표도 했습니다만 네.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고 끝까지 완주를 해버려 그냥. 네. 그러면 그 다음 전당대회 이게 대선을 치르면요. 그 대통령 선거는 어떤 선거보다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길잖아요. 네. 22일이야. 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건 13일이지만. 네. 22일 동안 스포트라이트로 22일. 혼몸에 다 받고 그렇죠. 하니까. 와.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당원을 비롯한 그 지지층은 뭐 그 사람 이름을 계속 연호를 한단 말이에요. 대선을 지더라도 그 탄력이 계속 달려가던 탄력으로 당권을 쉽게 접수할 수 있어요. 그냥 못 이겨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한 40한 5% 이상은 받아야 득표율로 기준할 때 그래야 이제 그래도 힘이 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한 40% 밑으로 막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야 얼마나 저 형편없는 후보가 됐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40%도 못 받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후보가 24% 득표했습니다. 그래도 10% 전당대회에서 받으면, 압도적으로 당대표 당선됐어요. 60 뭐 한 8, 9% 받았어요. 득표율이. 그래서 그때 토론회 때 그 얘기 나온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63% 득표로 내 당대표 됐다고 하니까 나는 68% 받았어. 자랑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3명 나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은 네. 박살 한번 나고 나서 당권과 아주 멀어졌잖아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까요? 근데 근데 그 사람 사실은 얘네가 다른 그건 약간 사례예요. 다르죠. 좀 다른가요, 얘기가. 사례가? 길게 얘기할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것이 그럼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는 싸움에 베팅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그럼 이 사람도 끝나고 나서 당권을 잡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 스텝은 뭐야? 이게 오히려 더 저는 대선 이후에 한덕수는 제가 뭐냐? 보기엔 단일화를 통한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스토리죠. 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제가 보기에 본인을 보호해줄 방패막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수사에서 그렇죠. 지금 뭐 정치 투쟁 말고는 내란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네. 정치 탄압이다. 국민 여러분 같이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본인도 이제 내란의 종범 또는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범죄를 뭐 숨기거나 조금이라도 뭐 재판이라도 좀 수월하게 받으려면 국민의힘 안에 딱 들어가서 그렇죠. 일단 갑옷을 보호막이 좀 필요하군요. 그렇죠. 챙겨 입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다. 그거 아니면 뭐 부인의 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본인을 보호해줄 뭔가가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당 안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나? 아니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지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사가 대선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뭐 몇 달 있으면 두세 달 안에 전당대회를 새로 치러야 될 텐데 그때 당대표가 되면 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패막이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뭐 저 장르만 여의도 보는 그 시청자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어쨌거나 좋아요 눌러주세요. 급속도로 눌러주세요. 네.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최소 이제 70에서 80만, 84만 당원 뭐 네. 이준석 대표 때 많을 때 이분들이 저는 중대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의힘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정당을 유지해 왔어요. 그것도 참 이상하긴 아니 하죠. 그러니까 계속 근데 수혈을 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이제 비상계엄으로 이제 완벽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거 아예 해체해 버리고 해산해 버리고 새롭게 정당을 창당을 해버릴 거냐.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 선거여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당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정말 콩할 만한 기득권을 나눠 먹으려고 누가 보더라도 이권 카르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심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동지애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너무나 한심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나한테 나눠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이 캠프 저 캠프를 기웃거리는 정치인들한테 난 당원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된다. 당신들 그런 거 다 집어치워라. 네. 네,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국힘이 달라지려면 네. 적어도 친윤 국회의원들이 그 갈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그 단체 빼고는 뭐 남아요? 그러면 당사하고 당사에 있는 책상하고 전화기 빼고는 사람이 자산의 전부인 그렇죠. 조직인데 사람이 안 바뀌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자, 하여튼 한덕수 또 국민의힘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상황들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수행 비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김건희 여사 선물을 찾는 데 주력을 했는데 그건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못 찾죠. 네. 다 숨겼겠죠. 아니 있어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는 빼고 압수수색했으니 못 찾지. 어디에 제일 일단 높은데? 최은순 씨 집을 엄마네 압수수색해야 집.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도 있고 네. 뭐 오빠네 집도 있고 거기 빼놓고 압수수색하니까 나오나 안 나오지. 만약에 그런 데를 이제 하자고 검찰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압수수색영장 나오죠 이 정도면. 그래요? 그럼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왜 말이에요. 안 했어? 저는 왜 안 했을까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생네도 뒤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이랑 이제 검찰이 완전 이제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린 건가?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지나간 정권이 됐으니까 아니면 겉으론 지금 뭐 압수수색 하는 척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냥 짜고 치는 혹은 뭐 그냥 둘이서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어정쩡하죠.
진짜 검찰. 어정쩡해요. 검찰의 진심은 느껴지지 않는군요. 예. 아니 왜냐면 지금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음. 아니 목걸이를 사서 전해달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줬다라는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본인이 받은 것까지 인정해. 어떻게 해 줬대는데. 근데 중간에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 그건 진짜 씨알도 안 먹힐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거 어떻게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 그 아크로비스타에다가 놔뒀을 리는 만무한 거고 바보가 아니란. 거긴 너무나 뻔히 예. 올 거니까.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면 어디 숨길 데도 없어. 아니 근데 지금 내란 일어나고 벌써 몇 달입니까? 예. 다 숨겼겠죠. 제가 뭐 어디 땅을 파고서라도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파트에는 팔 땅도 없잖아요. 뭐 한남동 인근 판교 근처에 왜 보리밥을 먹으러 갔겠냐. 뭐 그 근처에 뭐 보리밥 먹으러 가서. 아, 근데 거기서 진짜 그 땅을 근처에 팠다면 뭐 어디에 그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예. 근데 금고를 열었더니 텅텅 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 증거로 쓸만한 거는 김건희 씨가 쓰던 휴대폰. 왜냐하면 그 순간 어디에 또 전화하고 있었을 테니까 가장 최근까지 데이터가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범죄의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PC도 못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넉 달간 필요한 증거인멸은 다 했고 그의 시간을 넉넉히 들였어요. 지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우십시오라고 네. 보장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수사하는 데가 남부지검인데 남부지검장이 신흥석 지검장인데 네. 이분은 원래 윤석열 사단으로 그렇다면서요. 알려져 예.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검사장 승진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 과정에서 채널A 사건인가 무슨 사건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사건을 수사하다가 뭐 틀어졌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윤석열 한동훈과. 그래서 지금은 같은 노선이 아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 올해 출입한 기자한테 제가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 자체가 심우정의 지도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현재 춘추전국 시대다. 그럴만하죠. 마음대로 하는 거다. 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나는 수사해. 나는 수사 안 할 거야. 나는 문재인 수사할 거야. 그러면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기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심우정이 전혀 컨트롤을 못 하고 있다. 자기 문제도 심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나살기도 바쁘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2월 4일 네. 삼청동 안가회동에 법조 4인방이 모였는데 예. 그 모임과 심우정 총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왜 그래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4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막판에는 아예 검사가 출석도 안 했잖아요. 네. 실제 심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은 지금 뭐 누가 뭘 지도하고 편달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신흥석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등검사장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만한데 사람인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흥석이 왜 이게 못했을까? 왜 못했나 그런데 남부검사장 가는 거 보고 중간은 가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끝일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끝일 것 같다고. 더 승진하기 어렵고. 아니 승진이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있을 텐데 그걸 알 수 없는 당연히 거고. 근데 이런 이제 막 누가 되면 이렇게 가고 누가 되면 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좀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런 모습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검찰 내부에 있는 검찰 구성원들도 무슨 정치 이렇게 껴갖고 검사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검사장 이상 내지는 검사장 승진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동작 빠른 사람들 꽤 많아요. 눈보다 특히 정권이 이렇게 풀보다 빨리 바뀔 때는 동작 빠른 사람들이 또 잘 되더라고 보면. 잠깐 눈 깜빡하면 벌써 거기 가 있고 그런 거군요. 근데 이에 대한 전직 검찰 가족의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직 검찰 가족?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조악하기 그지없다. 예.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더. 그렇죠. 압수수색은 진작했어야죠.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졌는데 뭘 제대로 한 건 아닌데. 아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용만 한 거다. 아. 도저히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림만 맞춘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장에 이름이 없었다. 영장에 이름도 네. 없었고 사실상 경제 공동체에 해당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거나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건 또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 부분까지는 좀 고려를 많이 한 게 틀림없죠. 저는 김건희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라는 것도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피의자지. 그렇죠. 혐의가 이 정도까지 네, 네, 나왔으면 사실은 목걸이를 건진이 잊어버렸느냐 아니면 건네줬느냐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건네줬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아니 말이 그리고 되나? 관봉이 나왔잖아요. 관봉. 이것도 수사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그렇죠. 돈, 네, 예. 포장 안 뜯은 거. 저 전직 국정원 기조실장인 박선원 의원은 나도 보지 못한 형식의 관봉이었다. 그러니까 국정원 건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대체로 계좌로 받는다는 거예요. 요새 특활비를. 네, 그러니까 뭐 검찰도 어디도 다 특활비, 국회도 그렇고 검찰로 받아서 현찰로 나눠주는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특수한 방식의 관봉은 대통령실 말고는 다른 데는 없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뭐 네. 윤석열 정부의 네. 국정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가 진행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알선수재나 뇌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처음부터 청탁금지법보다는 그게 훨씬 뇌물이나 적절한데. 알선수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지금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쳐놨으니 청탁금지법으로. 네, 해놨으니 사실 이게 가장 굳이 따지면 법정형은 낮고 피해갈 가능성도 높은 혐의잖아요. 그렇죠. 지금 청탁금지법은. 근데 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 알선수재로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아니 안 갈 처음부터 가능성 혐의를 없어. 거기에다 두고 수사를 해야지. 그러면 가능성이 뜬금없는 높지 무슨 않다. 청탁금지법이야. 그러면 아니, 티켓을 싸게 끊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론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서 세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아니 이미 그 나왔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ODA. 예, 그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그 자신의 육성으로도 나오죠. 대통령을 직접 본인이 통일교 윤모 세계의 본부장.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뭐 독대도 했었고 직접 만났었고 뭐 실제로 논의가 많이 진전이 됐었고, 근데 그 내용이 ODA에 관련된 거고 그게 7억 불에서 15억 불로 확대가 된 늘었다. 거고 얼마 전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600몇 억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거는 딱 떨어지는 수사 내용이 아닌가. 이거는 근데도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이제 청탁금지로 갔다는 거는 그쵸. 싸게. 예전에 그 교통경찰들을 보면 아. 요즘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전에 뭐 신호 위반, 뭐 중앙선 침범 심각한 거 했는데도 끊어줄 때 이렇게 말 잘하면 그 벨트 안 맨 걸로 이렇게 끊어주고. 네, 맞아요. 예, 이런 경우가 옛날에 면허증 좀 안에다가 이렇게 현금으로 바로 그렇죠, 밀어넣는 그렇죠. 경우가 예, 옛날에 아이, 잘하시네. 많이 있었다고. 네. 네. 그리고 교통경찰 이렇게 예전에 그 장화 신었잖아요. 네. 부츠 그 안에 막 네.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 주렁주렁.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뭐 관련된 뉴스인데 그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네. 여기 뭐 이상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요양원이 그 김건희 여사 일가라고 하면 이제 엄마, 그다음 오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운영자로 등장을 하는 건데 이 요양원이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이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묶어두고 또 식사 때 썩은 과일을 주거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나눠서 먹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진 같은 것도 보니까 야, 아무리 좀 심하더라고요, 그게. 네, 진짜 그리고 저렇게 갔나 싶을 정도로. 이게 이제 실제로 사망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사망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양원도 사실 뭐 문제 있는 곳이 많기는 할 텐데 여기는 그 분이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무슨 썩은 아니, 사과. 지금 네.
여기에 일하시던 요양보호사분께서 증거를 채집해서 네?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저게 다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위생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쓰던 숟가락 뭐 막 바풀떼기 다 붙은 거 그거 그냥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한 요양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전에도 뭐 최은순 씨가 잠깐 또 했던 데가 있었고 네. 거기 문제 생겨서 다시 연 곳이란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대통령 그러니까 사위가 대통령이면 네. 더 잘해야 되잖아요. 소문 나면 안 되고. 그래도 대통령이 사위인데 그 집에 요양원 보냈더니 이런 상태더라라는 말이 돌면 안 되잖아요. 네. 더 엄격하게 잘하는 게 원래 인지상정인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사위가 누구건 말건 그냥 돈만 벌겠다. 그런 태도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인면수심 아닙니까? 진짜 부지런해 그리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사위가 대통령 정도 하면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돈 되는 일들은 하여튼 엄청 꼼꼼하게 이것저것 잘 챙겨갖고 다 했더라고요. 요양원도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돈에 있어서는 네. 정말 진심인 가족이에요. 그쵸. 예. 거기다가 뭐 양평 거기 땅에다가 그쵸. 칠면조도 키우고 뭐 하여튼 엄청 부지런해. 진심이에요. 예. 그 일해야 부자가 되나 봐요.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봐. 우리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일하는데 더 일해야 돼요. 더 해야 돼. 이거 부족하더라고 확실히. 예, 하여튼 여긴 그래서 당연히 수사가 좀 진행이 많이 좀 돼야 되겠죠? 네, 일단 국회에서는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네, 감사가 수사를 이제 조사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복지부,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이 요양원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거 형사처벌도 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치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당수급이 있을 가능성도 네. 높아 보이고 네. 요양원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이른바 그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빼먹는 수법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몇 명당 한 명씩 두도록 요양보호사가 이제 법정화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허위 등록을 해서 요양보호사를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몫에 어떤 급여 같은 거를 이제 뒤로 받거나 뭐 이런 게 가장 그 흔하게 쓰이는 수법이거든요. 한번 쫙 스크리닝을 해봐야죠.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김건희 친모 친오빠 이 사람들을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미 저 후보에서는 이제 밀려났는데 조금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명태균 씨가 홍준표 전 시장 측근한테 5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이 지금 드러났죠. 뭐 사진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수표 사진. 네, 그렇습니다. 네. 홍준- 뭐 어떤 대가로 받은 거예요? 홍준표 측이 명태균 여기선 측이죠. 측에게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보냈다.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줬고 네. 그 여론조사 대가로 5천만 원을 줬다. 네. 예.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또 600만 원씩 잘 쪼개갖고 통장에 또 입금을 했던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서 받은 돈인데 네. 당연히 수표를 이제 바꿔가지고 쪼개서 넣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 계좌를 지금까지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로 강혜경 씨, 김태열 씨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받고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천만 원권이 고액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그 계좌에 입금을 안 하고 예. 돈 세탁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같이 일을 하던 명태균 씨하고 같이 일을 하던 강혜경 씨의 남편이 이 600만 원씩 송금을 한 거로 봐서는 ATM기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ATM기 1회 송금 예. 최고 계획이 600이니까. 600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눠서
송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보면 보통은 이게 돈 세탁하면 거기 일부가 좀 빠지거든요. 아 근데 이거 딱 근데 5천이 다 정확하게 입금이 됐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되게 착한 사람한테 돈 세탁을 했나 봐. 아 정직하게 했더라고요. 네. 예. 68, 48 8번 넣고 다음에 200만 원까지 보통 이럴 때 200은 안 넣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4,800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돈 세탁을 하면 되게 착한 사람이 예, 잘 빨아준 것 같더라고요. 이런 한 잔 끝까지 다 줬어. 예. 이거 저 송문 수수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요건 따져봐야 되는데 여튼 정직한 사람이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오간 정황이 있어서 이거는 설령 뭐 후보 사퇴했더라도 이 수사는 따로 또 진행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요. 네. 그거는 수사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명태균과 관련한 수사의 문제점은 네. 너무 명태균 입에 의존하는 수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세훈, 홍준표 외에 명태균하고 훨씬 깊게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네. 거기에 대한 수사는 안 이루어져. 왜냐하면 명태균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명태균 씨하고 같은 편이야.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태균이.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는 오세훈, 홍준표에게만 집중되고 있는데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 수사를 참 이렇게 못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명태균 씨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주로는 오세훈 시장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홍준표의 히읗도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네. 만나기로 했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딴 사람 만났잖아요. 딴 사람을 만났더라고. 명태균 저희는 바람 맞고 바람을 맞춘 거예요.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 약속을 하고 이제 가다가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한강 다리를 넘은 상황이어서 백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퇴근길에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어쨌든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딴 사람을 만나고 오긴 했는데 갔더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저녁 먹으러 나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야간 조사를 받고 밤늦게 윤상현 의원 등을 만나서 술자리를 한 거죠. 윤상현, 김성훈 김성훈 경호 네. 차장까지도 갔었던 거예요. 아니 명태균 뭔데?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관련 녹취했을 때 그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상현이한테 뭐 얘기하겠다. 내가 할게. 네, 그랬으니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여기는 사실 관련자죠. 이 사건에 그렇죠.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는 그럼 사람이다. 이게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 안 만나면 되죠. 안 그렇죠. 되는 이건 거죠. 전형적인 이제 말 맞추기 네. 정황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보석 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관계인을 만난 것은 이건 재구속 사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석 허가 조건 해당하는 위배라고 거죠. 봐야죠. 네. 사실은 근데 일단 법원에서 보석으로 내준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한 거고 지금 명태균 씨가 기소된 사안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6개월 내에 재판을 못 끝내나 그 간단한 사안을 그리고 나서 구속 만기가 한 달쯤 남은 시점에 지금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을 보석으로 내줬는데 일단 법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판 진행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김성훈 차장이 왜 갔겠어? 윤석열 대신 나간 거지. 그렇죠. 메시지 가지고 간 거죠. 네.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직접 가기는 뭐하니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명태균, 윤상현, 윤석열이 세 사람이 만난 만난 거로 거죠. 봐야지. 네. 그러네. 근데 이렇게 이거- 사건 관계자들이 대놓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안 되죠. 황당무계한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거 말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앉아가지고 셋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말 맞추기 하고 증거인멸하고 뭐 들어가서 조사 뭐 받아 조사가 끝난 다음에 만난 거예요. 예? 그럼 그리고- 조사 뭘 물어봤는지도 다 얘기했을 그리고 수도 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확인해 그랬겠죠. 보니까 명태균 씨가 오늘 자택에 도착한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새벽. 예. 뭐 밤새 술 먹고 바로 간 거예요? 1시쯤 해파한 건가? 뭐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자택에 도착한 시간은 6시 반이라고 아, 그래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술 먹은 얘기는 안 했어. 제가 바람 맞았기 때문에. 예.
특이하죠. 특이하고 이 사건이 이제 의원님께서는 법원이 풀어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석 허가의 사유를 만드는 것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내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보석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에 아니, 대한 검찰 증거가 의견서는 들어가는데 네. 의견서는 통상의 경우에 뭐 보석 불어해 달라고 쓰든지 아니면 보통은 적의 처리 해달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처리.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법원에 있는 거지 검찰 의견서가 이렇게 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데 어쨌든 그 구속됐던 그 피고인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명태균에 대해서 아무 자신은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윤상현 관계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 한밤에 만나가지고 사건 관계인들이 모였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폭로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게 뭐 장면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홍준표 관련된 것도 아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제 취재 중이라 말씀은 좀 못 드리겠고. 네. 여튼 윤상현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 그다음에 명태균 이 사람들이 만난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고 부적절하고 이거는 보석 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요.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전형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말맞추기에. 뚜렷한 경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성훈 전 차장은 이 윤상현 의원을 만난 건 맞지만 명태균 씨는 알지도 못하고 술자리에 동석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는 합니다. 전달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순차적으로 오버라고? 만났나? 네. 아 그럼 명태균 윤상현만 만나고 윤상현은 김성훈과 따로 만나고?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명태균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건 본인 주장이니까 네.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이제 한 2시간 후면은 이재명 후보 대법 나오는데 이거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저 기각으로 이제 확신을 하시는 것 같고 반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나 거의 그쪽 의견은 매우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죄 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요거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거죠. 그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거의 가능성 없어 보여요. 왜냐면 네.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3명 여기는 배석이 없는 재판부거든요. 네.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네. 서울고등부장 3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부에서 쓴 판결에 대해서 이걸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다시 내려보내려면 네. 2번 심리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12명의 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도 한 명만 반대 의견이 나왔어도 이렇게 빨리 선고를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거의 99.9%다라는 얘기예요. 진행된 경과만 봐도. 그러니까 2심의 판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이렇게 빨리 뭘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9일 만에 사실상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판사들이 얘기했잖아요. 2-3달 걸리는 걸 이틀 만에 해치운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스피드로 한 거여서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상고기각 결정에 대한 결론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랬을까? 조희대의 의도는 뭘까? 여기에 훨씬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다만 떠도는 얘기는 헌재가 너무 뜨니까 대법원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도 봐줘야죠. 후보의 생사 여탈권을 법원이 쥐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정권 내내 법원에게도 잘하시오라는 시그널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근데 저는 이유가 대법관들이 되나? 그렇게 막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대법원장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전압을 연달아 2번을 하고 이렇게 빨리 선고기를 잡는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최소한 기록을 다 한 번씩은 읽어보아야 이제 뭐 내가 상고기각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록 안 보고 결정하는 거래요. 7만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네. 이 기록을 다 보고 나서 결정하면 네. 이렇게 빨리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네. 추진되는 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 떠돌아요. 법조 주변에. 지규현 판사가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 갑자기 시간으로 72년 만에 네네.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준 조처를 지규현 혼자 했을까? 아니다. 그 뒷배에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여론이 좋게 형성이 안 됐잖아요. 계속 비판받고 법원 신뢰 자체를 흔드는 키워드가 지규현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도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밀렸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쓸 수 없게도 된 거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희대의 의도는 의문이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어떤 법원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급속도로 빨리 잘 따라간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엔 딴 걸 본 거죠. 정권 교체 이후를 본 거예요. 6월 3일 이후를. 딴 거라고 하면 정권 교체 이후에 정치 상황을 본 거죠. 보는 아니, 거죠. 대법원도 근데 정치 상황에 뭐가 이렇게 좌우가 될 게 많이 아유, 있어요? 법원이 대법원이 얼마나 엄청나게 빠른데요. 정치에 예민한 그래요? 데는. 아, 그럼요. 아, 대법원이 왜 그러세요? 일단요. 네. 그 대법관이 네. 자기 동기 중에 1명 내지 많으면 2명 정도 나와요. 한 기수에 한 기수에. 예.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3명도 나오는 기수는 있는데 대체로 보통 명. 한두 명 나와요. 예, 예. 그러면 그 요새는 조금 인관을 많이 합니다만 그 전에는 대략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인관을 했어요. 한 기수에? 한 기수에서 예. 100명에서 와, 120명 진짜 정도가 1%네. 그 1%예요. 1% 예. 대법관. 그 1% 안에 들기고 쉽지 않아요. 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안에 들려면 단순히 실력이나 그동안의 이력으로는 안 되고 뭔가 그 외의 힘이 작용을 좀 해야 되는군요. 실력은 다들 있지. 네. 그러니까 실력이 네.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힘이 좀 작용을 해야 그래도 1%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한다. 모든 조직이 그렇죠. 잘해야 합니다. 네. 근데 뭐 대법관들 이미 된 사람들인데 뭐. 그러나 이제 전체 대법원을 생각하자면 뭐 더 잘 보여야 된다. 이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잘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30만에 몇천 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라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30만. 그 말이 더 슬픕니다. 예, 저도 여러분께 잘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만한 거 아까 저희가 그 마피아 42 돈 드리는 이벤트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 128만 원의 현금도 놓치지 마시라고 이것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한 경우 최대 30만 원 혜택을 또 돌려드리는 총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혜택은 1670-2571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인터넷 비교원 고맙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 우리도 잘 보여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잘 보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보여야 돼요. 뭐죠? 인터넷 비교원 저희 취재 편의점도 광고 주세요. 와, 오. 잘 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 혹시 가입하셨나요? 저희 좀 약정 기간이 남아가지고 본인부터 이거 가입하고 약정이네요. 잘 보이셔야죠. 네. 해지하겠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한 정치용장 역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한 3만 분 가까이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와, 훨씬 더 많이 어마어마하네요. 보는, 많이 보는 예. 분들이 또 뭐 채널들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지금 현재 분들이 또 봐주고 장르만 계시니까. 여의도가 요새 엄청 떴네요. 저희가요? 네, 아니, 3만 근데 동접이 요새 동접자에 쉽지 비해서 구독자가 적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네. 구독자와 관계? 우리의 관계. 관계. 내가 널 봐준다. 습관적으로 봐주지만 구독은 누르지 않겠다. 이게 야, 근데 요새 3만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취재 편의점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냉정하신가 봐. 네, 댓글도 열심히 다는데 네. 구독은 안 한다 이놈들 이렇게 올라와요. 거의 매일 오시는데도 네. 구독은 어떻게든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구독은 해주는데 동접이 안 나와요. 그죠? 네.
어떤 게 동정은 나은 보지 거예요? 않겠다. 아까 여기 네. 지금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고 우리 이제 드라이하게 너네가 잘하면은 보고 아니면 만다 이제 이런. 그래도 거죠. 3만 분이 함께 하신다는 네.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감사하게 그래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징징 울어서 30만 됐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이거 아, 놀라운 안 통해요? 분들이에요. 예, 그래도 그런 안 게 안 통해요? 통해요. 예. 그러니까 징징대는 것도 싫어해. 네. 읍수하는 것도 싫어. 이 네. 사람들은 내가 승질내면 또 그것도 승질내고 잘해야 됩니다.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이제 모르겠어요. 징징댔을 때 그래도 네. 이거나 얘다 받아라 하고 해주는 거는 좋아요 정도는 해주세요. 아. 그 아니 이게 선은 슈퍼챗도 많이 명확합니다. 쏘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네. 슈퍼챗도 또 네. 잠깐 좀 쏘시다가 네. 요즘은 아예 소강 안 상태. 쏘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요새 슈퍼챗 잘 안 쏘시더라고요. 예. 아니 슈퍼챗은 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돈은 딴 데다가 쓰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네. 자, 하여튼 여러분 변덕스러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선 또 김용남 두 분도 대단히 감사하고 최윤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 네. 또 휴일인데 노동절인데 함께 일해 주신 우리 제작진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